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좀 긴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시 두 편하고요. 누앙사 고전 논문 중에서 가사가 출제가 됐는데 셋 다 눈여겨볼 만한 글입니다. 특히나 누앙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정상적인 국어 선생이라면 파이널 때 항상 올해 이거 나온다고 찍는 작품인데 역시 올해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눈여겨볼 글 중에 하나입니다. 누앙사는 정말로 눈여겨서 잘 봐두셔야 되고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이용학의 시 같은 경우에도 흔하게 보는 시죠. 두 번째 천양희의 시는 조금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문학책에서 아마 그 마음의 수수밭이라고 하는 천양희 씨의 글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걔랑 맥락과 개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문부터 반항할 텐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잔소리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마지막 왔으니까 거의 잔소리를 안 했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부를 했던 거죠. 그죠?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는 글들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봤던 모든 것들이 물론 수능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었죠. 그죠? 수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기본을 만들어간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강했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마음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모든 지문들이 단순하게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해 수능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학교 잘 안 가니까 그 학생들을 다 한번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해 볼 기회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반의 친구들 중에서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 몇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나요? 점점 줄고 있죠. 이제 이쯤 되고 나면 이제 아예 수능은 못 보겠어. 무서워. 그냥 수시나 대충 가서 아무 데나.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끝나는 날까지 처음에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했을 때 그때처럼 끝나는 날까지 똑같은 마음 자세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용학의 그리움 해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가가 강복 직후에 서울로 혼자 상경하여 외롭게 생활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이미 주제 나왔네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 두 번째, 1년가 5년의 수미상관적 기법 표현상의 특징 나왔습니다. 수미상관 쓰고 있대요. 수미상관적 기법을 통해 북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을 통해서 혼자 지내는 서울에서의 외로운 생활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시 내용은 단순한 모양이네요. 혼자 지내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랍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수미상관의 방식이 눈에 띈다라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조여기는 뭐냐면 감각적 표현이 잘 사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자, 뭔가 의문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을 보고 하자가 지금 북쪽 임의로 해제 봤으니까 이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짐작할 수 있고요. 고향에 대해 그리워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에서 눈을 보고 나서 북쪽 고향에도 눈이 올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한테 있었던 정서를 촉발시키는 그리움 혹은 회상의 매개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가서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자, 이어는 조금 맥락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바로 얘기해 볼게요. 하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향 북쪽을 떠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서울에 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보시면 백무선이라고 했으니까 백무선 화물차 기차 말하는 거죠. 그죠? 하자가 고향에서 서울로 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고 왔던 그 기차에도 지금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죠. 자, 다음 갈게요. 연달아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이죠. 그죠? 그리고 복된 눈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복된 눈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에서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 고난의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이건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눈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환기하는 거냐면 고향의 따뜻하고 그리운 이미지를 환기하는 것이니까 부정적 소재로 사용된 것이 아니겠죠. 자,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자, 잉크병이 얼어든다. 그냥 춥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잉크병이 온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하자가 있는 어떤 외로운 상황,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그런 배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병 어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서 그리운 곳 참아 그리운 곳, 자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그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운 곳,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에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요거는 1년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아까 해제해서 보신 것처럼 수미상관 혹은 수미상응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효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형태적 안정감이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강조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형태적 안정감, 의미 강조, 운율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조금 더 강조해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1년을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주제를 굳이 한자성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수구초심이라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시는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두 번째 시로 갑니다. 역시 해제부터 먼저 보세요. 자, 제목이 천양이의 길을 찾아서 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글 중에서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파이널 강의가 글쎄요, 유튜브에서 파이널 강의를 진행할지 안 할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이널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볼 거냐 하면 마음의 수수밭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볼 겁니다. 마음의 수수밭. 요걸도 같은 작가가 쓴 것이고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쭉 한번 내면 성찰을 해보는 것인데 그 성찰 자체를 수수밭을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수수밭을 걷다가 어떤 산에 가고 그런 식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의 상태를 성찰해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글도 같은 어떤 발상에서 쓰여진 글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우선 해제를 보고 글 전체의 가이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명암리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의 모습을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가고 있다. 그럼 일단 명암리라고 하는 어떤 지명, 이 지명이 하자한테 새롭게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깨달음, 이 지명을 통해 어떤 동네에 가서 깨달음을 하거나 아니면 인식의 전환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구체적인 언어, 여기서는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화자는 지명을 통해서 환기되는 명암,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빛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밝고 어두운 여러 가지 길이 있음을 떠올린다. 마음 구석에 어두운 길을 비춰보면서 새롭고도 낯선 모르는 길이 보인다. 자, 마음 구석에 있는 어두운 길,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기억들이겠죠. 그런 기억들을 지금까지는 떠올리지 않고 살았어. 애써 떠올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명암리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동네 이름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또 하나의 공간, 어두운 공간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마음을 느끼고 낯선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내 안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웅크리고 있던 마음을, 자, 뭔가 부정적이고 어두웠던 기억을 새롭게 풀어놓고 바라보게 된다. 작가는 행과 연을 구분하지 않고 생각의 흐름, 자, 표현상의 특징이네요. 행과 연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생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마음의 상태. 자, 이게 이제 새롭게 깨달은 마음의 상태, 이게 주제일 거예요. 이러한 주제를 현재형 진술, 이거는 표현상의 특징이겠네요. 현재형 진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일단 글 전체 가이드는 잡았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서 볼게요. 자,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나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자, 명암리, 이 명암리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동네 이름이라고요. 뭐 이름 자체가 명은 밝을 명자일 거고요. 암은 어두운 암자겠죠. 그죠? 그래서 어둡고 밝은 동네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머물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밝고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암리라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 와서 그 동네의 이름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밝음과 어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라고 보냐면 어떤 시상의 단초가 되는 거죠. 혹은 하자의 인식, 생각의 흐름을 시작하게 만드는 촉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명암리에서 머무는 눈길이요. 길끝이 나를 당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시사구에서 계속 길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올 텐데요. 이거는 뭐 물론 명암리에서 바라본 길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좀 이상해지고요. 이거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명암리라고 하는 저 동네에 와가지고 명암, 밝고 어두워,
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길 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자, 밝고 어두운 건 빛만이 아니야. 어디 있는데? 내 안에 샛길이죠. 내 안에 샛길들, 뒷길들. 내 안에 샛길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가 지금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건 내 안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샛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자, 마음의 구석, 이게 아마 어둠의 마음이 있었던 곳이겠죠. 그래서 하자가 동네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런 어두운 기억들을 생각해내면서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답니다. 자,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그렇죠. 지금까지 숨겨놨던 마음이니까 모르는 건데 오늘 새롭게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길, 자, 새길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두운 마음들이죠. 그것은 새로워져서 낯설다. 새로워져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 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자, 낯설게 만나는 바람 소리, 물소리 전부 다 하자의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랜만에 기억해보고 나니까 기막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있던 어두운 마음들 혹은 잊고 싶었던 마음들 혹은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어떤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나니까 기막히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새삼 놀란다.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자, 모르는 길 계속 마음의 상태예요. 잊고 있던 것들이 서서히 기억난다 이런 말이겠죠. 나는 생의 명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해. 내 마음속에 다시 어두운 기억도 있고 슬픈 기억도 있고 계속 이런 기억들이 오늘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자, 계속 지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시간이 지났고요. 마음의 능선 너머의 다른 길에 머문다고 해서 계속 지금 마음속에 숨어있던 다른 길들을 탐색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 탐색의 과정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면을 탐색해가면서 숨어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발견한 다음에 감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어디까지 봤나요? 자,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리는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언제나 내 안에서 웅크린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자, 바람이 지나가요. 이 바람이 뭐라고 소리치죠? 의인법 썼네요. 그죠? 일단 표현 방식은 바람이 소리친 거니까 의인법 하나 썼고요.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이냐 소리치면서 바람이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밝고 어두운 것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상태도 밝고 어두운 게 있어.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함께 합쳐져야 온전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야. 뭔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한테 깨달음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명암리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가서 동네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상태를 탐색해가는 그런 과정을 적은 게 지금 보시는 이 시고요. 표현상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이죠. 추상적인 대상을 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표현상의 특징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누앙사입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별표 하나 해볼게요. 정말로 중요한 글입니다. 올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년 전부터 찍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또 안 나오면 내년에 또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글이니까 잘 좀 봐두면 좋겠고요. 아마도 정상적으로 공부가 된 고3들이라 그러면 누앙사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고2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작가가 임진왜란 후에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살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작품이다.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에서 오는 갈등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으며, 자, 갈등과 괴로움이 있대요. 이게 현재 현실이에요.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으며 안빈낙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자, 안빈낙도라고 하는 건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지내는 건 이 사람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글 전체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위에 적을게요. 내 이상은 안빈낙도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내 현실은 연락 가난해서 그럴 여유가 없네.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하자는 계속 내면 갈등하는 모습이 이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래 마지막 결사 부분에 가면 갈등을 하다가 하자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게 글 전체의 내용이에요. 누앙사를 뭐 한 줄로 줄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누군가가 누앙사의 내용을 한 줄로 줄여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자, 누앙이란 이건 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읽어봅시다. 제목인 누앙이라고 하는 것은 노너의 공자와 아내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로 가난한 삶 가운데서 학문을 닦으며 도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자주 언급된다. 따라서 제목은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는 빈이무원. 자, 요거 지문 속에 나오는 한자성어거든요. 알아둡시다. 빈자는 가난할 빈자죠. 가난해 밭 그러나 무원 원망하지 않다의 뜻입니다. 안빈낙도랑 개를 같이 하는 단어예요. 자, 빈이 무원의 경지 자연을 벗삼아 도를 즐기는 안빈낙도의 사상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언어,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일상생활의 언어를 폭넓게 사용하여 표현의 구체성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는 특징도 주목할 만해. 지금 제일 마지막 특히부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후기 가사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는 누앙사를 정확히 후기 가사라고 말하기 좀 거시기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기 가사가 끝나고 후기 가사로 넘어가는 교량점에 있는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는 어마무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의 가사들은 주로 충이나 효와 같은 관념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후기 가사가 나오게 되면서부터는 관념적인 사상 물론 나오겠지만 그거 이외에 뭐가 덧붙어지냐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 구체적인 시어의 사용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초가 지금 보시는 누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 본문 내용 들어가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의 뭐 현대어로 풀어 있어서 사실은 해석할 것도 없는데 앞부분에 서사가 하나 생략이 돼 있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가난의 형편을 얘기하는 서사가 생략이 돼 있고요. 자, 그다음 나와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문으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자체도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을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한기태심하여, 한기태심이라는 말은요, 가뭄이 깊어지다의 뜻입니다. 가뭄이 깊어져서 시절이 다 늦었어. 어떤 시절? 농사를 짓는 시절이 다 늦어버려서 의역해 볼게요. 봄이니까 이제 모도 내야 되고 밭에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가뭄 때문에 씨를 심는 시절이 다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봄농사를 거의 포기할 지경인 거죠. 자, 한기태심하야 가뭄이 깊어져서 농사 지을 때가 다 늦어버렸는데 서쪽 뚝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 자, 이제 기대하지 않게 지나가는 비가 왔어요. 가뭄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상무원수 길 위에 흐르는 주인 없는 물이에요. 자, 그냥 길 위에 흐르는 물이겠지. 빗물.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만 담아 두고 자, 이제 물은 준비가 됐어요. 포기하고 있다가 가뭄의 상태에서 물은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소 한 번 빌려주마하고 엉성이 하는 말. 자, 이 동네에 사는 부자 한 사람이 나중에 소 한 번 빌려줄게 그냥 지나가는 약속을 한 모양이죠. 소 한 번 빌려주마하고 엉성이 하는 말. 친절하구나 여긴 집에. 자,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자, 일단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서사 부분에서는 어리고 우활할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활하다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의 뜻이거든요.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돈 가지고 오면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건데 이 사람은 순진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가면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보세요. 다리 없는 항원에 갑니다. 자, 다리 없는 해질녘에 간다고요. 그 다음에 허위허위. 그런데 바삐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남들이 내 양반인데 내가 그래도 양반인데 누구한테 가서 물건 빌리는 건 옛날 사람들은 쪽팔린 일이잖아.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다리 없는 밤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못 져.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다급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삐 달려가는 거죠. 자, 다리 없는 항원에 바삐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함이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지, 그지? 큰 기침 아함이를 오래도록 한 후에, 자, 지금부터는 표현상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대화체로 구성이 됩니다. 대화예요, 대화. 정확히 말하면 대화겠죠. 대화로 구성이 됩니다. 자, 어와 기니신고 소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어와 기니신고. 자, 하자가 하는 말입니다. 염치 없는 나이옵니다. 다시 소주인이 물어요.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초저녁 다 지났는데 어찌와 계신가? 다시 화자가 하는 말입니다.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가 없는 가난한 농가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다시 또 소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공학이나 값이나 공짜로 빌려주나 값을 받고 빌려주나 빌려줌직도 하지만 다만 어젯밤 건너집에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수기치, 일단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수기치는 꽁을 얘기합니다. 자, 목이 붉은 수기치를 옥지읍게 기름지게 구워내고 가딕은 3회주,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쳐주고요. 술이에요. 좋은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딕은 3회주를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겠는가? 내일로 주마 뭐를 소를 빌려 주마하고 큰 약속을 하였거든.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기가 미편하니 사설이 말하기가 어렵구나. 자, 이까지 전체가 다 소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 완곡한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너한테 안 빌려줘 이 말이 아니지. 완곡하게 어제 옆집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걔한테 빌려주기로 했어.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보면 옆집 사람이 나한테 뭘 가지고 왔어요? 수기치 껌하고요. 그 다음에 술 한 병을 가지고 왔죠. 나는 어떻게 왔어? 그냥 맨몸으로 왔지. 그러니까 너한테 안 빌려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껌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빌리는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리석은 놈이니까 그냥 친절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말로만 빌리려고 했더니 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꼬. 자, 사실을 그러면 어찌 갈까? 어이할꼬. 하자의 태도를 좀 보세요. 체념적인 태도죠. 소극적인 태도예요. 선생 같으면 나한테 그 약속을 했는데 큰 마음 먹고 갔어. 이딴 소리 하면 아마 아구창을 털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그냥 돌아오죠. 체념적, 소극적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글 전체를 다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박일로라는 분은 무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직접 참전까지 했던 무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 무신 같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부분도 적극적이거나 의지적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소극적, 체념적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봅시다. 아마 모자일 거예요. 헌 모자 비스듬히 쓰고 축 없는 지심에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모습의 개만 짖을 뿐이로다. 자, 이 개는 아무런 상징적 의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하자의 어떤 쓸쓸하게 돌아오는 처량한 처지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불과한 거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개망신당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다음 부분. 와실에 들어간들. 자, 와실은 원래는 달팽이 집이라는 뜻인데요. 양반들이 자신이 사는 집을 낮추어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으랴 북창에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자, 북창이란 말 나오죠. 시험 문제랑은 조금 좀 무관합니다만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시에서 북창 이런 말 나오면 하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북창이란 말 쓰지 않고 사창 혹은 옥창이라는 말을 쓰죠. 자, 어쨌든 다시 봅시다. 북창에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 자, 이거 새 이름입니다. 오디세일 거예요. 새 이름이에요. 얘의 기능은 좀 봐야죠. 무정한 대승은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자, 보자. 그러면 대승 소리를 듣기 전까지 개망신당에서 내가 한이 조금 있었어. 그런데 무정한 대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 한이 돋아져서 이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얘 소리를 듣고 비로소 한스러워진 게 아니라 한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한이 더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이 하는 역할은 하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그죠? 대승이 울음소리를 했을 뿐인 거지 이 대승 앞과 뒤에 주관적 정서가 없어요. 감정이입을 쓴 건 아니에요. 감정이입은 아니고 화자의 정서를 더 부각시키는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무정한 대승은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종초주창하여 아침을 기다려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워하던 농민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리는구나. 자, 나오네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소를 빌리러 간 사건이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있죠. 소를 빌리러 간 그 사건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하자한테 세상 물정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참 순진한 놈이어서 세상 물정을 인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아까운 저 소배는 자, 요거 잘 봅시다. 눈여겨서 잘 봐주세요. 농기구입니다. 밭 깔 때 쓰는 농기구고요. 소 뒤에 붙여가지고 밭을 가는 모양이에요. 자, 아까운 저 소배는 볕보님도 좋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날이 잘 갈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시가 엉켜있는 묵은 밭도 용이하게 쉽게 갈겠지만 허당 밤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그래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소배, 얘는 소배. 자, 얘는 날이 잘 갈려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 붙일 소가 없으니까 얘는 쓸모가 없는 거죠. 뭐랑 이게 비유가 되는 거냐면 화자 보세요. 화자. 나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알아줄 임금 주인이 없어. 소가 없어 쓸데없는 소배나 임금이 알아주지 않아서 여기 치고서 치박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배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객관적 상감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갑니다. 자, 춘경도 거의 다 지났다. 봄농사 다 지났다. 후리쳐 던져두자. 또 나오잖아. 소 없으면 지가 갈면 되지. 근데 포기한다고 말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소극적,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강호의 한 꿈을 꾸니. 자, 지금부터는 이제 결사로 들어갑니다. 강호의 한 꿈, 자연 속에 들어와서 안빈 낙도하는 거죠. 화자의 이상이에요.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하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구보기 위루에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가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구보기 위류에서 잊어버렸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강호의 한 꿈,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하는 이상을 꿈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구보기 위로에 먹고 입는 것이 힘들어서 가난해서 잊어버렸다. 천피기욱한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이 사람들 잘 보세요. 유비군자들아. 자,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노화 깊은 곳에,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천풍은 당연히 자연이겠죠. 그죠? 달류가 바람이니까. 자연과 벗이 되어서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서 절로 늙고 싶다. 하자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비군자가 누구냐 하면 이 유비군자들은 이미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한테도 낚싯대를 하나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유비군자는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하자 입장에서는 풍류의 선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혹은 하자가 꿈꾸는 이상,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하며 살아가는 그 이상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도 하나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무심한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냐. 고전에서 무심은요,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욕의 뜻이에요. 욕심이 없다의 뜻입니다. 욕심 없는 백구, 갈매기죠. 갈매기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랴. 다툴 사람이 없는 곳은 다만 이곳뿐인가 여기노라.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연에 은거해서 안빈 낙도하겠다라고 하는 하자의 소망을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은 겁니다. 자, 오늘은 문제 속에 나와서 선생님이 지금 빨리빨리 그냥 필요한 핵심만 가져갔습니다만 누앙사는 분명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서 풀어볼게요. 문제는 뭐 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1번 가와 다의 공통점이다. 옳은 거. 자, 1번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고 있어. 자, 조건 두 가지죠. 항상 끊어서 봅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을 건네고 있다. 조건 두 가지인 거죠. 일단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가에는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나에 있을 거고요. 백구한테도 말 거는 게 있으니까 다는 가능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것은 청자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무심한 백구야 불렀죠. 그죠? 말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에서는 무심한 백구야 그 부분을 보면 가능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가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2번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식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자, 가는 공간 이동 안 보이죠? 나도 공간의 이동 보이지? 나는 그냥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느 마을에서 그 마을의 이름을 듣고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말한 것이니까 하자 실제로 공간을 이동한 건 아니에요. 자, 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소빌리로 갔다가 돌아와서 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놈이야.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요거는 2번은 다 정도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3번은 친숙한 소재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만족감 드러내고 있어. 자, 또 역시 친숙한 소재, 가에 눈 같은 거 나오는 그럴 거고요. 나도 길 같은 거고, 다도 우리는 조금 생소합니다만 당대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친숙한 농기구, 그 다음 또 소 같은 건 지금도 있으니까 친숙한 소재를 썼다는 건 모두 맞는 말 같아요. 요거는 자,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에 대한 만족감 그런가요? 가는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 만족감 아니죠. 나는 현실 세계에 문제가 언급된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말한 거예요. 대상이 다릅니다. 다 같은 경우에는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3번도 모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자, 공통적으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외로운 나의 마음, 나는 어둠과 밝음이 있는 나의 마음, 다에서는 개망신당하고 돌아와서 한탄하는 나의 마음. 답은 4번이겠네요. 5번도 맞아볼까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거는 간단한 거죠. 니은다냐 어따냐 찾으면 되는데요. 가는 아마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을 겁니다. 가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고요. 자, 답은 4번이네요. 넘어갑니다. 42번 A와 B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A가 철길이죠. A의 철길은 고향을 떠나올 때 타고 왔던 그 기차가 오던 그 길이고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샛길이죠. 내 마음속에서 그동안 기억하지 않고 두었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샛길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거는 바로 한번 볼게요. 자, 5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 A는 이전의 경험, 어떤 경험? 고향을 떠나올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 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내면을 새롭게 성찰하면서 떠올리고 있는 대상, 지금까지 잊어먹고 있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답이 5번일 겁니다. 나머지는 워낙에 관계가 없는 거라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일단 이 보기가 좀 길죠, 그죠? 표현상의 특징 말하고 있는 건데요. 차근차근 봅시다. 반복법과 연세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을 배치하여 표현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수사법이다. 오케이. 반복법은 차근차근 보세요. 반복법은 의미 강조, 반복법의 기능입니다. 의미를 강조하거나 운율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수미상관의 경우자, 반복법 중에서 수미상관이라면 구조적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자, 또한 같거나 비슷한 말을 잇따라 사용하느냐, 사이를 두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속적 반복법, 연속은 같은 말을 계속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연속적 반복법은 중간에 사이를 둔 거를 비연속적 반복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낱말이나 어구의 형태를 바꾸어서 되풀이하는 어형변화 반복법. 어형변화 반복법은 개념이 낱말이나 어구를 바꾼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복법에 대한 설명. 한편 연세법은 앞말의 뒤에서 다시 받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수사법을 말한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이거죠, 그죠? 연세법이. 자, 연세법은 논리를 정연하게 발전시키거나 심화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 논리 발전 심화 기능 얘기했어요. 어구와 어구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높여주는 데도 효과적이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세법은 어떤 것이고 얘는 어떤 기능을 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좀 볼게요. 1번부터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가에 눈이 오는가, 한방 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복된 눈 내리는가 등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너무 긴 글은 끊고 가야 돼요. 지문 속에 있던 거였죠. 얘를 어형 변화라고 불렀어요. 어형 변화 반복법을 사용하여 되풀이 되면서 대상을 구체화하고 정감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자, 이게 어형 변화인가요? 보기 한번 보세요. 어형 변화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형 변화의 개념을 좀 보시죠. 뭐와 뭐를 반복하는 거죠? 낱말이나 어구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낱말이나 어구의 형태를 바꾸는 거. 이게 어형 변화였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바뀐 게 있나요? 눈, 한방눈, 그 다음에 복된 눈. 뭐가 바뀌었나요? 낱말이 바뀌었죠. 어형 변화 맞습니다. 어형 변화 반복법 맞고요. 자, 2번 갑니다. 가에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되풀이 되는 연세법을 사용하여 하자의 간절함을 더하고 있다. 연세법이라고요. 자, 그리운 곳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 중간에 차마 하나가 끼어들었고요. 그 다음 그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말이 다시 첫 번째 말의 반복이 아니라 그리운 곳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앞에 부분을 보시면 비연속적 반복법, 중간에 뭔가 끼어드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운 곳이 반복된 거, 연세가 아니라 반복된 건데 반복 중에서도 차마라고 하는 중간에 뭐 하나를 집어넣어서 비연속적 반복법을 쓴 거니까 2번은 잘못 얘기했네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가의 1년과 5년은 수미상관의 비연속적 반복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죠. 그죠? 1년은 왜 수미상관의 비연속이냐 하면 1년 똑같고요. 중간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똑같으니까 중간에 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연속적 반복법 중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자, 비연속적 반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시의 시작과 끝에 배치되어 구조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지문 속에 나왔었고요. 보기에서. 자, 4번은 나의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등은 어형 변화의 반복법을 사용하여 되풀이하면서 대상에 대한 하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어구의 형태가 바뀐 거죠. 아까 봤던 1번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가, 낱말의 형태가 바뀐 거고요. 지금 보는 두 개 단어 이상 어구의 형태가 바뀌어서 어형 변화 반복법 쓴 거 맞고요. 마지막 5번은 나의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자, 이런 게 연세라고. 낯설다로 일단 끝났고요. 다시 시작이 요렇게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춘다 끝났고요. 시작 다시 또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게 연세법이라고요. 이것은 연세법을 사용하여 어구와 어구 사이에 유기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44번 갈게요. 자, 소와 낚싯대를 중심으로 달을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소재의 의미를 묻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거니까요. 자, 일단 보자. 4번인가요? 4번 볼까요? 화자에게 소와 낚싯대는 남에게 빌려야 하는 것으로. 오케이, 맞습니다. 소는 주인한테, 낚싯대는 유비 군자한테 빌리는 것 맞습니다. 빌려야 하는 것으로 강호의 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하자의 의지를 부각해. 천만의 말씀. 낚싯대는 맞아요. 자연 속에서 안빈 낙도함의 풍류를 즐기는 것이니까 낚싯대는 뒷부분 설명이 맞습니다만 소는 자연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4번은 잘못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검토해 보시고 어디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5번 문제로 갑니다.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어쩌자고라는 부사어를 통해 부사어 쓴 거 맞죠? 잠 못 이루는 하자의 절절한 그리움. 어쩌자고 잠이 깨요. 잠 못 드는 그리움을 부각한다. 2번. 명암리에서 밝고도 어두운 것을 떠올림으로써 지명을 통해 한기된 하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지명을 통해 명암리를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밝음과 어두움을 떠올렸어. 2번도 문제가 없네요. 자, 3번.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내면의 심리 상태를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제시해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대상, 내면의 심리 상태예요. 이것을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 대상 혹은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번도 문제 없고요. 4번. 길을 풀어놓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하자가 현실의 제약과 억압에 맞서 당당하게. 미친 소리죠. 이걸 어디에도 현실이 있다는 얘기 본 적이 없다고. 길을 풀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린다의 뜻이겠죠. 답은 4번이 어이없는 답이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헌 모자 비스듬히 쓰고 설피설피 물러나오니 개 짖을
뿐이라 등으로 화자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화자가 처량한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어 개도 짖고 모자 쓰고 있고 서리피서리피 물러나오고 자신의 처량한 모습 소리 빌려 갖다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처량한 모습을 구체화시킨 것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3회차도 전부 다 끝났습니다. 서서히 이제 수능 시험 날짜가 다가오고 있죠. 그죠?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신 준비할 때, 내신 공부할 때 한 달 전부터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건 거의 시험에 임박해서 그렇죠. 그래서 직전 강의가 중요한 거고 마지막 파이널이 중요한 겁니다. 1년 내내 준비했겠지만 지금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공부하는 양이 내신으로 치면 이게 바로 직전 강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공부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력 흐트리지 말고 해오던 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